우리 유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굉장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돈의 촉을 아는, 그리고 돈의 역량이 무지무지하게 크신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입니다. 상위 1%의 부자의 통찰력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건강식품 회사 긴자 마루칸의 설립자이고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단어를 사용해 우리에게 통찰력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풍요롭게 못 삽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뉴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올바르게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통찰력을 기르려면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찰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다 합니다. 남편이 거액의 돈을 벌어놓고 사망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혼자 남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데다가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아내는 정말 행복했겠죠. 다만 문제는 그 50억은 남편의 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50억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어떤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다 큰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혹은 새로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 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렇지 않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돈을 건네주고 맙니다. 30억을 줬다면 이제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억은 없어졌지만 아직 20억이 남아있어. 하지만 아내에게 20억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면 이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의 역량이 1000만밖에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남편이 남겨준 50억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히토리 씨, 어떻게 하면 역량이 커질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돈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아는 순간 역량이 약간 커집니다. 표적이 되는 방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알면 역량이 더욱 커집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나 라는 말이 들렸다면 이건 노인들에게 나야 나 라고 말한 뒤에 노인이 손자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이후부터 그 손자나 자녀 행세를 하며 사고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의 유형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나야 나 라는 전화가 걸려와도 누구 하면서 되묻는다든가 하세요. 정신만 차리면 역량이 커진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저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선에 강하려면 악에 강해야 합니다.
악에 강하다는 말은 악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악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악에 약하면 앞서 설명한 결혼 사기 등 많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악인은 돈을 가로채서 다시 나쁜 일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양손을 짝 하고 부딪혀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느 쪽에서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까? 범죄라는 소리는 방금 양손을 짝 마주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악인, 속은 쪽은 피해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가로챈다는 행위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당신은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 악에 강해진다면 더욱 멋질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 강해지고 통찰력을 키워 악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쪽도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문 집안이라는 말에 약한 사람은 집안 이름을 꺼내면 믿어버립니다. 인류 대학, 인류 기업, 엘리트에 약한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이 멀어 바로 돈을 건네줍니다. 한없이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좋다는 뜻은 은행 금리가 저렴하다는 말이겠죠. 은행 금리가 싸다면 투자 제의를 하지 말고 은행에서 빌리면 좋을 텐데요. 그 편이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지 않는다? 만일 은행이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다라는 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당신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딱히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 은행보다 훨씬 금리가 좋다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다면 속내를 제대로 간파해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대한 계략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주식 시장 활성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며 거론하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저축이 답이다. 저축을 하자라며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편 저금의 날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아이도 매주 수십 엔씩 계속 돈을 저금했습니다. 어째서 국가는 이렇게까지 저축을 장려했을까요?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일본을 부흥시켜야 했지만 국가는 돈을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강이나 중공업만이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본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부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돈을 모아 대형 중공업에 돌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1억 국민의 불덩어리다 라며 운운하며 국민을 전쟁에 참가하게 만들고 전쟁 후에는 저금이다, 저축이다 라고 호령해 1억 국민의 총저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국가는 대형 중공업 회사에 대출해 주었어요. 그러자 대형 중공업은 빌린 돈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잿더미라 토지가 공짜에 가까웠으니까요. 실제로 10,000평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으며 30,000평이나 아니면 60,000평씩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상환할 때가 오자 토지 가격은 2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10,000평만 필요했는데 60,000평을 사놨다면 샀을 때보다 자산이 늘어났어요. 반면에 물가는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국가가 저축하세요, 저금하세요 라고 말해 국민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가가 말하는 대로 국민은 저축을 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대형 중공업이 반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에 그칩니다. 덧붙여서 구입했을 때보다 토지 가격이 배 정도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토지를 손에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빌려서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부흥하고 결국 일반인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저축을 했지만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았고 나라는 부흥해진 국가의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과연 국가가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를 간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본기에서 유명한 모모 힐스를 비롯해 도쿄 도심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M빌딩의 사장 같은 사람은 국가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국가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전략은 누구를 위해 택하는 것인가 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토리 씨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수업 중에는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았죠. 저희 시절에 도중에 선생님 쉬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일단 화장실에는 보내줍니다. 하지만 상당히 혼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았던 것을 체근하는 거죠. 학교는 운전면허 학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운전 코스에는 S자 코스가 있고 다음으로 왕복 코스가 이어졌다 바로 건널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도로는 없지요. 하지만 학원 운전 코스로 연습을 실컷 해두면 밖에 나갔을 때 차를 운전하기 편합니다. 학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병아리 때부터 우리 안에서 키우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한 선생님이라든가 재미없는 공부를 얌전히 진지하게 참는 훈련을 합니다. 익숙해지면 사회에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이 편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하면 공장에서 일한다면 지금은 로봇이나 할 법한 단순 작업을 했습니다. 다들 제각기 공정 하나를 담당해 하루 종일 같은 작업을 합니다. 제사 공장이라면 여공이 수작업으로 직접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할 법한 일을 그저 묵묵히 끊임없이 합니다. 본래 사람은 같은 작업을 진득하게 해나갈 수 없습니다. 장기간 하면 실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싼 임금으로 게다가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만들어도 일은 정밀하게 했습니다. 같은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은 품질이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 외국에 저렴하게 판매해 먹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품질 좋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제일 곤란한 점은 개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모두들 개성을 드러내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학교 때부터 개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전원이 같은 제복에 남자는 모두 까까머리, 여자는 치마 길이가 몇 센티미터라는 식으로 생활 방식을 일일이 타인이 결정합니다. 모두 개성을 죽이고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영어, 사회에 나가 쓸 일이 없는 방정식 등을 가르치고 하지 못한다고 구박해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학생들에게 머리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국가도 학교도 재미없는 일을 참고 묵묵히 일편단심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기계 같은 인간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개성시대랍니다. 다들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좋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가 바닥나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만들고 싶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세워온 작전은 전부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선진국, 성공한 나라의 방식을 견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본이 없어졌습니다. 그 탓에 정부가 헤매고 있습니다. 사회 경기의 흐름은 기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사실 현재 일본에는 경기가 좋았던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엔 부자가 많습니다. 다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의 흐름은 사람들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구나 하는 현실도 간파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를 좋게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뿐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법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돌아 경기가 좋아집니다. 국가가 1엔도 쓰지 않아도 경기가 좋아질 뿐더러 소비세도 갈수록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전국의 사장이 기뻐하고 회사의 사원이 좋아하며 게다가 여러 업계 사람들도 혜택을 보니 어떻게 생각해도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이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통찰력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닭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습니다. 운 좋게 그런 닭을 손에 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닭이 황금알을 낳아주자 처음엔 잘됐다, 잘됐어 라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매일 한 개씩은 싫고 황금알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 닭을 죽이고 배를 가르면 황금알을 잔뜩 손에 넣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 실행했습니다. 닭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닭은 죽어버렸습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황금알을 낳는 닭, 부자의 기분을 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돈이 없어 어떻게 세수를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로부터 받아내자 라는 결론을 내고 맙니다. 다들 걸핏하면 부자한테 세금을 거두면 돼. 세금을 거두라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파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부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들 파견사원이든 일용직이든 전부 법률로 정하면 모두 직장을 가질 수 있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오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률 하에서는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파견사원을 해고했다고 해서 해고하지 말라고 하면 고용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경영자도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니까요. 당신을 해고합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당신, 우리 회사를 그만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정말로 해당 기업이 망하느냐 아니냐의 기로인 것입니다. 모두가 회사를 몰아세우고 해고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찌할 바 없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정작 나라는 1엔도 내지 않습니다. 국가는 예를 들어 최소한 시급 2,000엔이다 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그 시급은 누가 지불합니까? 결국 기업이 사원을 고용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모두가 제대로 상황을 간파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는 말합니다. 상인은 즐거워요 라고도 하죠. 상인이 된다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어 일하는 게 싫어서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경기가 불황일수록 점포를 저렴하게 구하고 독립하기 쉬우니 지금이다, 나가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죠. 딱히 각오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상인이 직장인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직장인보다 3배 고생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직장인으로 일할 때보다 3배로 노력하고 직장인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상인의 세계입니다. 직장인이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과 상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하면 이런 비유는 그다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 도쿄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고 학부니까 머리가 좋겠죠.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도쿄생들은 기업가보단 관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는 기억력 머리로 학교 공부는 잘하지만 경영이라는 분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쿄대를 졸업하고 관료가 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까지 공립이고 대학도 국립이니 졸업하고 나서 국가에 고용되어 계속 나라의 신세를 짓는 원리입니다. 도쿄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배운 것만 나옵니다. 상인이 되었을 때 곤란한 일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학자나 애널리스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사례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사례야 얼마든지 있지만 경마 결과를 예상할 때에도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조사한들 다음 레이스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인의 세계는 배운 지식을 답안지에 쓰거나 과거 사례를 뒤지는 것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상인은 정답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복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해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상인의 세계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니 시도해 본 만큼의 가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장사는 3대째가 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1대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2대가 된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을 했으니 일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3대째가 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3대째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많으니 은행에 가도 체면이 서고 말하자면 이런저런 장식을 많이 달고 있어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 속에 받침핀 넣는 것을 빼먹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요컨대 3대째가 되면 상인으로서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대는 그런 허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대는 실습 시절을 거치며 몸으로 그런 교훈을 단단히 익혔습니다. 그런데 3대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이 명문가의 왕자님처럼 취급을 하니 1대처럼 상인 교육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원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상인인데 엘리트 대학까지 나오고 나니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손님에게는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손님에게는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운이 달렸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작가가 아닙니다. 상인입니다. 상인은 작가다운 책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작가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장사나 경영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가가 쓴 책과 상인이 쓴 책 중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은 대단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가면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다면 그 책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 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책을 쓸 때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의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20만 원짜리 세미나를 한다면 거기 참석하면 더욱 대단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책이 최고입니다. 그런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됩니다. 고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통찰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고객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세미나를 들으러 갈 때마다 또다시 고객 취급을 받고 맙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세미나 주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금을 내서까지 들으러 갈 것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 치고는 조금 비싸다 싶지만요. 정말 비싸죠?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강의를 3번 들으러 가면 총 9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90만 원을 내서 공부를 한 것과 현금으로 90만 원을 남긴 것,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참가했더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고객이 되어 찾아갈 정도가 되면 상인이나 회사 지도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이 통찰력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장은 일하느라 바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회사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전부 히토리 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며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회사에 없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월급날에 월급을 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회사의 사장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훌륭한 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기 위해 세상을 간파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영인과 상인의 통찰력 중에 아마추어에게 칭찬받으면 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에서 이만큼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은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죠. 은행의 말이 통하다니 사장님 대단하신데요? 은행에 신용이 있으신가 봐요. 멋지네요. 자,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이란 아마추어입니다. 대출이라고 해봤자 단순히 빚일 뿐입니다. 은행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용이 있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프로 상인이 봤을 때 그야말로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에게 칭찬을 받으면 끝입니다. 회사 빌딩을 세웠다, 도심 주요 지역에 가게를 냈다, 이런 땅을 샀다고 하면 와 대단해 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대체 앞으로 몇십 년이나 빚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추어에게 칭찬받으면 끝입니다. 또 한 가지, 상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명 인사나 정치가를 좋아해 유난히 같이 사진을 많이 찍는 등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만 연예인이나 정치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듣지만 정치가가 세금을 사용해서 다리를 짓든 기차를 다니게 하든 우리들 상인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납부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상인의 실력을 기르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상인의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세상이고 다음으로 어떤 시대가 이어질지 간파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일이 점점 성장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매년 현금으로 자사 빌딩을 세울 만큼 일하고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다 생각합니다. 종업원은 딱 5명입니다. 유일한 대졸 남성이 1명, 나머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유일한 남성 직원도 우연히 호세이 대학을 졸업했을 뿐이고 학력과 전혀 상관없이 인품이 좋아서 채용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그가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대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부지런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까지 전원 타월로 머리를 동여매고 롤렉스 금시계 차고 포장을 합니다. 정말입니다.